2023년 3월 23일 미국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망의 3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먼저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한밤중에 일어나자마자 이 결과를 보자마자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어,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다. 음, 어쩌면 저번에도, SVB 사태 일어나면서 이번에 또 한 개, 뭐 한두 개의 또 은행이 만약에 파산하거나 하는 일이 또 연쇄적으로 나타날 거면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동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파월이 또 연준이 금융 불안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FOMC 회의였다. 그리고 물가도 뭐 여전히 안 잡힌 채 있지만 물가 불안보다 좀 금융 불안을 그래도 신경 쓰면서 나름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총평을 내리고 싶고요. 이렇게 금융 불안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관전 포인트로 삼았고 이번에 성명서도 그렇지만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파월이 기자회견할 때 첫 문장 자체가 뭐였냐면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우선시 됐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사결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 이런 금리 결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물가보다는 금융으로 넘어갔다라는 어,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FOMC 회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3월 FOMC 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에 금리 인상 폭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말 아, 그대로 예상 그대로 0.25%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다. 이 그래프 보시면 그동안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도 연거푸 하다가 또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했는데 또 한 번의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많은 분들은 이번에 빅스텝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또 가진 적도 있었죠. 그래도 대략 한 달 정도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특히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물가가 아직도 안 잡혔으니 뭐 빅스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집중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금융부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네. 재밌게도 이 금융부실이 FMC 회의를 앞두고 2주 정도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 있잖아요. 이 회의를 앞두고 위원들이 언론 활동을 못하고 공개석상에서 지금 금리를 어떻게 된다라는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어, 실리콘밸리 뱅크도 파산하고 뭐 크레딧 스위스 파산 위기도 나타나고 또 미국의 뭐 퍼스트 뱅크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든가 시그네처 뱅크라든가 여러 은행들의 굉장한 큰 부실이 전이되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금리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베이비 스텝을 함으로써 물가라는 것을 또 역시 잡기 위한 액션은 여전히 취하겠다라는 모습을 또 보였고 또 그러면서 빅스텝이나 뭐 그 이상을 단행하면서 우리가 뭐 어, 금융 안정을 뭐 해칠 만한 그런 또 통화 정책은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믹스되는 그런 FMC 회의 결과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할 거는 거의 예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번 어, 3월이 끝일 것인가? 아니면 5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정점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좀 가장 집중됐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한시름을 놓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커졌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상대로 이렇게 베이비 스텝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 연준이 이렇게 베이비 스텝이 그대로 진행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유는 단연 금융 불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금융 불안이 나타난 각 은행마다 그 부실이 나타난 그 배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크레딧 스위스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나타난 이런 금융 부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인해서 부동산 PF 부실,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금리죠. 네, 낮았던 금리에서 높아진 금리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은행들도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강조했지만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는 채권 가격이 어떻습니까? 높아요. 근데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2020년, 21년 금리 쌀 때 예치금이 있었는데 은행들이 예치금을 가지고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디다 쓰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대출해 주거나 혹은 증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국채에 거의 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죠. 2020년에 국채에 많이 돈을 넣었는데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물론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는 아니지만 증권 투자를 한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도.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년 이후에 그런 증권 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손실은 어떻게 됐어요?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일어난 일련의 미국 은행들이 감당해야 될 그 손실은 미실현 손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을 샀는데 그게 10억이에요. 근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음, 실제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죠. 잠정적으로 지금 5억 정도의 손해가 있구나. 근데 만약에 정말 5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네, 다시 10억으로 돌아오면 손실이 없기도 하겠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많은 주가도 떨어지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금운용본부에서 뭐 8, 900조 가량의 기금을 운용하지만 22년, 23년 내내 마이너스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그렇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는 순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예금 인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금 인출 요구고 예금을 이제 납입하는 게 아니라 야금 이제 돌려주세요.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니까 역시 경기 침체죠.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실물 경제도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이제 예치금이 없어요. 예치금 이제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럼 돈 돌려주세요 하는데 지금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주식이나 채권으로 투자한 돈은 있지만 돌려줄 돈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줘야 되니까 뭐를 파는 거예요? 채권. 그렇죠. 채권을 팔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unrealized, 미실현 손실을 realize, 실현시킨 거죠. 아, 돈 요청이 있어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손실 여부는 거의 유사하다. 높아진 금리에 뭐 주식 투자든 채권 투자든 순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행마다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은행들이 골마져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어, 인상하면. 그러면 어, 정말 금융부실이 더 확산될 수도 있겠죠. 네, 최근에 이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SVB 사태 이후에
각 신용 등급이 다 조정됐어. 하향 조정됐어요. 어, 무디스, S&P, 피치와 같은 3대 신용평가사가 다 각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다 하향 조정합니다. 음, 이것들이 결국 그대로 놔두면 계속 똑같이 물가만 잡겠다고 금리 인상 계속 합니다. 그러면 역시 금융 불안이 금융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짊어지고 싶을까요? 절대 어,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기둥이 있죠. 금융은 마치 토대와 같다. 혹은 기둥과 같다. 근데 기둥 하나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뭘로 메꾼 거예요? 돈으로 메꾸는 거죠. 어, 옐렌도 아, 마찬가지. 더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혹은 뭐 민간 굵직한 11대 은행이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UBS가 그것을 인수함으로써 돈으로 메꾼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 메꿨다고 해서 이렇게 메꾼 겁니다. 근데 메꿨다고 해서 그 금융부실이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 순소실 그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또 하나의 은행이 또 부실하거나 파산이 이어지면 나머지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연준은 향후 미국 경제를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이번에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 그 베이비 스텝 인상한 것 정도, 그게 중요하다기보단 그건 다 예상했던 거니까 이후에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나, 혹은 미국에서 아, F- 미국 경제를 또 페드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보여드리면 그걸 이제 SEP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FMC의 경제지표 전망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24년에 대한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 자체가 지난 12월에는 0.5, 1.6%로 전망했는데 0.4, 1.2로 나름 낮춰 잡았습니다. 이 금융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어, 확인케 해줍니다. 그 다음, 실업률 같은 경우,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4.6, 4.6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업률이 그 정도까지 위협을 받지 않는다.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또 PCE 물가 같은 경우, 물가가 또 중요한데, 지난 12월에는 3.1, 2.5로 전망했는데, PCE 물가가 안 잡힌다. 3.3%까지 안 잡힌 채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는 말라라는 표현이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코어 물가 같은 경우도 올라갔죠. 지난 1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죠. 음, 23년, 24년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어,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연준 위원들은 금리 정점을 얼마로 보고 있을까? 보시면 5.2를 상향 조정하진 않았죠. 똑같습니다. 근데 24년 금리의 수준이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유지되죠. 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음, 그렇게 평가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숙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또 어, 다른 숙제가 등장한 거예요. 금융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등장했고, 어쨌든 금융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말자.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몸 건강을 위해서 팔굽혀펴기 하고 집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밖에 지진이 났어요. 그럼 계속 운동하겠습니까? 일단 지진을 피해야 되죠. 일단 지진을 피하자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자. 그렇다고 뭐 당장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니 어, 운동은 계속 지진 피한 다음에 운동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MC 이 점도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5% 이상에 이렇게 맴돌고 있죠. 지난 어, 12월 FOMC 회의 때의 23년에 대한 점도표 이렇게 생겼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매우 유사하죠. 매우 네, 유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변화가 없는데 5.1%.
수준에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만 해석해 본다면 이번에 금리 인상 단행했고 그래서 5% 기준금리가 네. 도래됐고 그러면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어,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지금으로선 포인트고요. 그럼 음. 5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그때까지의 여러 가지 지표들 또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게 물가와 또 금융이라는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는 거네요. 예, 교수님 그러면은 향후에 어떻게 추가 금리 인상 또는 뭐 횡보, 인하 이런 시기 등을 한번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제가 FMC 성명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물론 파월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게 여러분께 그 성명서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2월 FMC 회의 성명서입니다. 잠깐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2월 당시까지만 해도 Inflation has eased somewhat, but remains elevated.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었죠. 그리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했었고, 음, 여기 보시면 ongoing increase라고 써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ongoing increase라는 단어가 사라질까? 아니면 이게 그대로 유지될까가 관전 포인트였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2%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특히 이 부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물가가 등장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표현들도 있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쪽에 보면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확인하겠다. 이런 문구들이 또 있었죠. 우리 커미티 FMC 위원들은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스트롱리 열심히 금리 인상 행보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는 계속 다양한 정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정보, 고용 정보, 혹은 그 밖에 금융이나 뭐 국제적인 그런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FMC 성명서를 보면 inflation remains elevated.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has eased somewhat. 물가 없어졌네요. 문제가 다소 완화됐다라는 문구는 없어졌어요. 음,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물가에 대한 그동안의 진단이나 또 청문회 때 얘기했던 그런 발언들이나 그게 실언이 아니다. 나 계속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였다가 이번 3월 달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은행 시스템이 아직도 뭐하다? 사운드, 건강하다, 강하다, 그리고 어, resilient 그런 위협이나 위기로부터 충분히 극복할 만한 음, 위기 대응 능력이 있다, resilient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 밖에도 우리 이 금융 혹은 신용 그런 정도가 얼마나 타이트해져서 이런 물가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펼친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 아시죠? 어, 지난 청문회 때만 해도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 물가 상승세가 계속 나타날 거라면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말이 빠진 이유는 어, 미국 은행 시스템, 이 부분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면서도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 이렇게 음, 내막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 커미티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우리는 몇몇 어떤 어,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의 어떤 통화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가면서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노력하겠다. 자, 어, 관전 포인트를 본다면
어쨌든 이 성명서에 담겼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고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는 은행 시스템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은행이 그냥 부실한 상태로 지속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해서 왜냐하면 이 모든 은행 시스템의 붕괴는 금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금융위기로까지 안 가고 금융 부실한 이런 상태로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면 은행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서 수익성을 영위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안정성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수익성과 안정성, 안정성. 안정성일 것 이게 같습니다. 안정성이 된 거예요. 그럼 네. 안정성이 됐다는 얘기는 연준이 일반 은행에게 돈을 제공해 주는 것을 더디하겠다. 그게 규제거든요. 그리고 일반 은행들도 그냥 함부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안정성을 챙겨가면서 대출을 좀 꺼려보겠다. 그럼 대출이 시중에 안 나가면 어, 이래서 우리 은행은 뭐라고 했어요? 토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은행에서 돈이 적극적으로 안 나가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마련할 데가 없고, 어, 그죠? 그러면은 소비할 수 없고, 투자할 수 없고, 경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이 여러 글 속에, 이 성명서 속에 담겨 있는 문구라고 보고 있고, FOMC 위원들이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다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오늘 FOMC 결과가 세계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FMC 회의 결과가 뭐 시장에서 나름 기대했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만큼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다소 좀, 시장이 당연히 베이비 스텝이고, 그죠? 기대를 했던 게. 그리고 이번이 금리 인상의 끝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 이번에 금리 동결하고 계속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도 어느 정도 담겨 있을 겁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부실 문제가 더 점증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겠다라는 이런 표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환호하고 그럴 만한 수준은 또 아니겠구나. 좀 혼탁하고 혼조를 보이지 않겠구나. 아, 혼조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시대가 조만간 오고 이제 5월이면 오는 거죠. 5월, 6월 정도면 이제 금리의 정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2분기가. 근데 사실 이 2분기에 금리 정점이 올 거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 웅달님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작년에. 그죠? 맞습니다. 2분기가 정점일 것이다. 네. 빠르면 3월이 될 것이고, 늦으면 5월 정도가 될 것이다. 4월은 이제 금리, FMC 회의가 없으니까 5월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개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 곧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OECD에서 이번에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주입니다. 미국과 그 밖의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23년 연내에 하고 어, 23년 연내에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어, 심지어 24년 1, 2분기까지도 동결될 수 있다. 1, 음, 2분기 후에야 예를 들어 빠르면 2분기, 1분기 끝자락 이 정도부터야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연준의 점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금리 동결이 유지되겠구나. 근데 어, 다만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채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어,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할 일이 많지 않구나. 그러면 시중금리는 먼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빠졌죠. 그래서 국채금리도 계속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게 얘기는 곧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국채 투자 어떨까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오늘도 저녁 때 오늘이 아니네요. 어제 저녁 때 NH투자증권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한 지점장님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어, 오늘 이 영상 속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음, FMC 회의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국채 투자하는 거 좋겠다. 채권 어, 투자 좋겠다.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도보다는 음, 인하할 일, 그러니까 동결하거나 인하할 일만 남은 상태다. 추가적인 인상의 폭은 얼마 안 남았고, 어, 이제 인하할 폭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나 아니면, 연중에, 뭐, 예를 들어 5월쯤에, 국채 투자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채 금리는 사실은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국채에 투자한 것이 지금 문제가 난 거고 이 어, 사단이 난 것이죠. 네, 그러나 지금 22년, 23년 어, 금리가 나름 정점을 찍은 상태, 이런 음, 상태.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채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증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그리고 외환 시장도 다 선행 지표죠.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또 치솟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국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또 투자 열풍도 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강달러 현상도 다소 좀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뒤늦게 단행하고 있어요. 네,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강달러 기조는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에 투자해야 됩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금융 부실 문제가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한다. 금융 부실의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금융 공포가 더 확산될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최근 한 2, 3주 동안 금융 공포가 확산되면서 공포스러울 때 뭐에 투자하고 싶어요? 금, 안전자산이에요? 공격적 투자 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안전자산. 그 네, 안전자산의 대표가 금 금, 아니겠습니까? 그 네,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값과 달러 값이 치솟았던 거예요. 근래 음, 한 금융 공포 기간 동안. 근데 이런 금융 공포의 정도가 더 커지리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죠. 투자 네,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금 투자는 좀 적절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세계 경제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이 자산 시장에 이 FMC 회의 결과가 고르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자산만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리는 어떤 특정 자산, 특정 지역, 특정 국가를 향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통화 정책은 비가 내리는 거랑 유사해요. 어, 비가 내리면 이게 어느 지역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 내리는 거예요. 어, 비라는. 네,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다만 비가 내려야 될 곳은 역시 비가 내리지만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지역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음, 똑같은 방향으로 비는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비가 내리면 결국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겠구나. 지역마다 다른 거죠. 지금 가뭄인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니까 감사한 것이고 지금 물이 너무 넘치거나 하는 그런 지역들은 이미 홍수인데 비가 또 내리니까 또 힘든 거죠. 지역마다 다른 것이고 취해져 있는 입장마다 다른 것인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다 와가는구나. 마라톤의 랠리가 이제 음, 거의 구분응선이라고 하나요? 이제 한 얼마 안 남은 한 번 정도의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만 남은 상황이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이 나름 이제 이 자산 시장에 또 자본 시장에 돈이 이동하는 것이 좀 목격될 만한 그런 순간이 곧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교수님과 작년부터 즉시 분석을 해오면서 그 자이언트 스텝을 막 네 번씩이나 밟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네, 금리 인상 기조가 이렇게 또 끝나가는구나. 좀 새삼 새로운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시 분석 꾸준히 보신 분들은 더 재밌게 느끼셨을 거고요. 또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내일 24일 10시죠? 음, 9시인가 봅니다. 서머타임 적용됐으니까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음, 그리고 이어서 뭐 계속 추가적인 물가지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FMC 위원이 되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경제를 좀 관찰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향후에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인데요. 뭐 당연히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FMC 회의는 5월 2, 3일 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2, 3일 날 있고, 우리나라의 또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어, 4월 11일 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고, 그런 것들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이고, 어,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한국은행의 결정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의 기조, 어떤 마라톤이 거의 정점이 왔다는 건 아니지만 정점에 다다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그렇게 막, 조바심 나고 막 걱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이 금융부실의 형태의 이유는 고금리 때문인 거예요. 그 고금리는 또 고물가 때문에 온 거예요. 음, 물가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현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특히 부동산 PF로부터 불거진 것이고, 부동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는 거죠. PF 부실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저마다 골마 있는 상처가 터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뭐 실리콘밸리 뱅크는 뭐 그런 영역에서 터졌지만,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터질 위협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은 같으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까라는 마음으로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이 되고 또 음, FMC 위원이 되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현명한 경기 판단과 또 현명한 어떤 투자 의사 결정 하시는데 음,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